네, 100분 토론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의 토론자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서 19대 총선을 아주 잘 마무리하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 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야말로 의미 있는 도전을 하셨죠.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서 40%의 높은 지지율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 정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던 민주통합당 김부겸 최고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비대위 활동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활동, 행보가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준석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9대 총선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온 진보의 입, 비유의 달인의 귀한. 예,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당선 축하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새로 선발된 22기 시민논객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00분 토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방송 도중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분 토론 오늘의 주제를 놓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농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난 19대 총선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보고 향후 대선 전국에 대한 예측까지를 함께 해봤습니다만 오늘은 각 당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좀 더 현실 정치 감각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초 19대 총선이 어떤 의미에서든 이번 대선에 어떤 전초전 의미를 띠고 새로운 잣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서는 오히려 대선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분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혜훈 의원께서는 총선 때도 의석수를 굉장히 낮게 잡으셔서 일각에서 너무 엄살 부린 것 아니냐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선 예측을 놓고도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12월 대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예측한다기보다는요. 예. 지금 총선에 조금 의석을 많이 얻었다고 자만하고 안주한다면 굉장히 후회할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역대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이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국민들께서 테스트를 완전히 끝내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총선이라는 것이. 예. 새누리당이 변하겠다고 진심으로 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한번 테스트에 응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얻은 기회를 좀 더 지금까지 약속드렸던 것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뤄내는 그런 더 진심으로 국민들께 다가가서 이번 테스트에 임하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수도권 이번 19대 총선에서 드러났던 수도권 민심하고 네. 이 젊은 층의 지지율 이 네.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던데요. 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저희가 많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많이 졌죠, 사실은. 많이 졌는데 이제 수도권이 워낙 표가 많고 그다음에 또 지금 54.5% 정도 되는 투표율이라는 게 대선에서도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대선은 60% 이상이 넘는다고 보고 많이 나오면 60%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지지층이 이번에 최대한 많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분들은 새누리당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투표하러 많이 나온다면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그 중도층의 마음을 얻고 민생을 살피는 일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최고위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도전. 이 정치라는 것이 가끔 저희가 이 드라마라는 표현을 한다면은 이 총선은 승자의 드라마이면서 동시에 이 패자의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정치 변화 바람을 주도하셨었는데 대선 승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야권의 과제인 뭔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도 느껴졌을 듯 싶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방금 이혜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의 새로운 매력은 바로 저런 어떤 자성,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총선 들어가기 전에 물론 저 개인적으로 몇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오는 또 그런 분노를 가지고 바로 저희 당에 대한 지지로 착각했던 어떤 그런 어리석음 혹은 또 그런 조급증에서 빨리 저희들이 벗어나야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 지형상 저희 당 지지층을 다 모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권의 지지층을 앞선 예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매력 있고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는 층들을 어떻게든 간에 설득해내고 이분들을 투표장까지 오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정책, 이슈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인물은 사실은 지금 현재 막강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어떤 이미지에 필적할 만한 인물을 갑자기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따라서 당이 빨리 어느 정도 기본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무대 위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의 철저하고 처절하고 또 진정성 넘치는 그런 토론과 경쟁을 시켜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대치라 할까요? 거기를 따라가도록 해야죠. 그럼에 불구하고 희망은 가지고 계신 거겠죠, 물론. 결국은 이제 국민의 마음인데요. 네. 야권이 그런 희망 없이 그냥 말하자면 패배의식이 젖는 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끊임없는 도전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번엔 노회찬 대변인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총선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야권 연대를 했었습니다만 4월 11일 총선 날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봤더니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젊은 층을 대변하는 것이 진보의 어떤 당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야권 결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실패한 부분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또 향후 대선에서도 과제가 될 듯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저소득층을 예. 대변한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이 진보 정당이 저소득층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쭉 있어왔던 일이고 그 점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부끄럽고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한 번의 선거에서 드러난 걸 가지고 다 단정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추세를 보면은 이 저소득층이 이제 자신을 좀 신실하게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진보 정당에 조금씩 결집해 가고 있는데 그 속도가 아직은 너무 더뎌서 저희들 스스로도 좀 반성하고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야권이 142석이니까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참패라고 봅니다. 제가 타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127석을 얻었는데 그것은 과거에 탄핵 때 한나라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121석을 얻었던 것을 견주어 본다면은 야당이 이번에 사실은 많이 못 얻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고마운 패배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 쇄신을 위한 몸부림을 치느냐에 따라서는 이번에 좀 냉혹하게 이 좀 따가운 질책을 받은 이 결과가 대선 가도에서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이제 저절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낙관적인 좀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민심은 여전히 야당 편이라고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민심을, 야당 편인 민심을 표심으로까지 이렇게 끌어내는 데는 저절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당면까지 바꾸면서 또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분발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자기적인 쇼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뼈를 깎는 듯하게 보여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면에 야당들은 좀 한쪽은 뼈를 깎고 있는데 한쪽은 때를 밀고 있는 그래서 대단히 좀 안이하게 이렇게 심판만 하면 될 것처럼 이렇게 좀 낙관했던 게 이번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선 과정을 반추하고 반성하고 몸부림을 제대로 친다면은 저는 대선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노 대변인께서는 야당은 때를 미는 노력이었고 여당은 뼈를 깎는 노력이었는데 또 일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적인 쇼 같은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있다. 이런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준석 비대위원께서는 이제 이 비대위에 참여하시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총선을 겪었고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12월 대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네요. 우선 대선 때는 저 이제 더 이상 이제 여당이 비대위원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대선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예.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서 결국엔 제가 비대위로 있으면서 했던 쇄신이란 것들이 비록 뭐 국민들의 인정을 어느 정도 다소 받긴 했지만은 과연 이 쇄신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합하느냐 하는 건 아직까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디도스 사건이나 아니면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을 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처리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어떤 잘못을 덮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쇄신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오히려 예전 선거 결과보다 어느 정도 퇴보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적 여기 김부겸 의원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지역구도가 더 고착화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여촌야도라는 말을 부활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약간 더 겸허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이제 과거 윤명진 윤리위원장이셨던 임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선거에서는 결국 그 박근혜 위원장님의 어떤 개인에 대한 투표가 많이 반영되었고 결국 보수층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최대한 결집한 결과가 이 정도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정책을 더 펴서 표심의 기반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까지 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과반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가 그로 인해서 쇄신의 동력이 떨어질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 겸허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대선주자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대선을 저희가 예측하다 보면은 여야의 그 잠재적 대선 예비 후보들 얘기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고 이야기를 좀 진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지금 현재 제일 앞서 있는 분으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총선이 여권 입장에서는 과연 이 총선의 승리가 약인가 독인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을 듯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면서 벌써 좀 오만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른바 이 박근혜 대세론, 지금 그 이준석 비대위원께서는 아마 표의 확장성 얘기까지도 잠깐 좀 짚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 대세론이 문자 그대로 확장성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계론 쪽에 머물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풀어가면서 대선주자 얘기들 차례차례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걸로 보면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면은 기존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만이 아니라 충청과 강원까지 상당히 확고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않았느냐라고들 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플러스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수도권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수도권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상당히 바람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은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쇄신을 잘하고 하면 그 마음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수도권 특히 이제 저희들에게 아직 그 좀 평가가 박하셨던 2040 세대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게 이제 등만 되는 게 아니라 독도 있습니다. 안주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쇄신을 위한 그 강력한 의지,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저희는 정말 진짜 최종 테스트에서 국민들에게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쇄신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박근혜 대세론 얘기 잠깐 했었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도 역시 그 강력한 라이벌로서 분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력이 대단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정말 뭐 기마군단을 지휘하듯이 그렇게 아주 민첩하고 발빠르게 해나간 것. 특히 또 야권이 저희들이 이른바 연대, 통합 같은 이런 양적인 문제에 이렇게 집착한 반면 아주 박근혜 비대위원장, 특히 이해운 또 상황실장께서 아주 그때그때 맞게 사실은 야당이 제기해야 될 이슈를 먼저 소위 뺏어간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희 지도부는 완패했고 또 뭐 그 책임을 졌습니다만 문제는 야권이 이번에 이 패배를 하고도 아직까지 이 교훈을 지금 제대로 못 말하자면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번에 드러났다시피 국민들은 정치 구도상의 어떤 그림을 잘 짠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미래의 그림이 내놓으라는 겁니다. 또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궤적과 실천과 그 신뢰성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막강한 여당의 후보에 비해서 뒤지더라도 지금 현재 문제를 던져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야권 후보들은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자기 삶의 진지성과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걸 갖다 엮어야 이번에 비록 패배했지만 이게 이제
약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계속 아유 이번에 졌으니까 다음엔 잘 될 거라는 또 막연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진척 정도가 1%대 99%의 사회를 만들 거라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좀 이 배부른 그런 어떤 그 일종의 구도 타령은 이제 집어치워야 됩니다. 예. 후보 스스로가 매력이 없을 때는 적어도 선거라는 건 인물, 이슈, 정당 이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앞서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배를 야구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부 야권에서 후보를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 던지고 지금까지 그 작은 어설픈 기득권이 있으면 다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게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공이 굉장히 그 몸을 낮춰서 말씀을 하셔서 그 서로 상대방 당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력이랄까요? 뭐 수위신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굉장히 낮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뭐 이제 좀 툭 터놓고 실질적인 얘기 좀 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관심사이시고 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문제들을 좀 시원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 대변인께 이 질문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통령의 가능성을 키웠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다는 캐릭터로 호소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권에 계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예,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캐릭터만 가지고 승부해 온 건 아닙니다. 사실 2009년도에 그 스탠포드 가가지고 연설을 왔다 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의 물결이 이제 휘몰아칠 때 그런 얘기를 했고, 같은 얘기를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작년에 또 8.15 경축사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과거와 다르게 줄푸세 공약으로 대표되던 과거의 정책을 좀 이렇게 전환하는 듯한 그런 새로운 어떤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그 이른바 대세론이 나올 정도의 그 앞선 경쟁력은 주로의 그 어떤 인물 캐릭터에서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 캐릭터도 사실은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자들이 그 직접 통화해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과연 이제 신인지 인간인지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러니까 과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리더십인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운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리더십인지가 분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따져져야 될 것 같고,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워낙에 이제 야권은 지금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이소구와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훨씬 앞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경쟁력이지, 야권이 전열을 정비하고 후보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또 그 후보가 여러 어떤 이 정책의 어떤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도 단순히 좋아하는 사람 누굴 더 좋아하느냐 하는 인기 투표가 아니라 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대선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될 때는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 나타난 것과는 전혀 다른 판세가 사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이 현재의 그 좀 뒤처져 있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남은 몇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분발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 대변인에 대한 반론도 좋고 아니면 정책보다는 캐릭터로 호소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반론도 좋고요. 예. 뉴욕타임즈가 한국 현실을 잘 모르신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정책보다 캐릭터로 이런 승리를 이끌었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18대 내내 복지라는 이슈를 야당보다 먼저 꺼내서 먼저 던졌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보면은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그 지난 4년 동안의 복지, 양극화 해소 이런 이슈를 먼저 꺼내고 먼저 던지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인식 속에 정책으로 오히려 자리 잡은 지난 4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뉴욕타임즈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신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결과라는 것이 그 박근혜 위원장이 지난 4년 그런 쌓아온 것에 대한 평가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그동안 복지나 양극화를 해소를 얘기해온 박근혜 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신 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위험한 위험 요소도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2009년 5월입니까? 스탠포드에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이전과 다른 어떤 복지를 좀 중시하는 케인지안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당시 의원이 스탠포드에서 연설한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한국 집권당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은 주장으로서만 존재하는 공허한 메아리인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치 신의를 강조하고 했지만은 스스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 선진화법 통과를 지금 이제 의석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전혀 입장이 표변해가지고 지난 2월달에 약속 합의하고 또 총선 공약으로까지 약속했던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가 이제 거둬들이고 있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책적 정체성이 뭔가라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 표현하고 있고 또 좋은 말만 하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나쁜 상황은 손끝도 담그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책임감으로서도 좀 심각한 시름대에 올라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 말씀하신 의원의 반론을 듣고 김부겸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마치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의석을 예상보다 많이 얻으니까 말을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그 운영위에서 소위 얘기가 됐던 그 안이 4월 17일 날 총선이 끝나고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합의했던 안을 총선 후에 뒤바꿨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일단 사실관계가 다르다. 4월 17일 날 국회 운영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합의한 안이다라는 거고 이 안이 항상 운영위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또 본회의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또 많은 수정을 거칩니다. 만약에 운영위원회 합의고 그것이 끝나는 것 같으면 뭐하러 본회의 표결이라는 그런 제도,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표결하는 그런 제도와 절차가 있겠습니까? 항상 국회 법이 라는 것은 단계마다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온고잉 프로세스에 있는 것이지 뭐 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여야가 서로 좀 더 고치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고 오늘도 협의를 하다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야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지난 2월 27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러고는 왜 보이콧했느냐고 막 언론이 질문을 하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 4.11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불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9대 국회에 가서 이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인터뷰도 나올 만큼 오히려 총선 전에는 야당이 본인들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걸로 전망이 되던 그 시절에는 오히려 이 국회 선진화법 처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미온적이었고 보이콧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빨리 하자라고 이제 밀어붙이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뀐 거죠. 예. 네. 이 의원님께서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큰 파렴치한 집단인 것처럼 들리네요. 어쨌든 4월 17일 날 총선 끝나고 운영위에서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몸싸움으로 대표되는 그 국회의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보기 싫어한다는데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모든 가치에 우선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정리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게 청와대의 오다에 따른 여당의 일사불란한 행동 이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국회가 국회 역할을 하면 합의 안 되는 것은 계속 토론한다는 것은 그 기본에 속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사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원 마음을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물론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는 마음이 똑같아 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당입니다. 또 국정 책임을 져야 되고 과반수가 됐고요. 또 그동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썼던 신의회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되는 부작용 몇 개라는 핑계 대지 말고 이건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좋든 싫든 우리가 박 대표 리더십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복지 문제를 벌써 한 3년 전에 먼저 제기했다든가 등등으로 봐서 저희들이 분명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야권의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그것은 한 시대의 비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예를 들면 야당이 경제민주화는 이슈를 꽤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소위 지금의 현재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국민적인 비판이고 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경제 민주화를 아마 당의 중요한 강령으로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자 감세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대기업에게 지금 지나치게 많이 돌아가는 세제 혜택을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올 법한데 저희들이 인물 5분의 국회의원 추천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사람을 뺐느니 넣었느니 이런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경제민주화를 공약할 정도라면 그게 걸맞는 정도의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박 대표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미지로만 승부했다라는 그 비판을 안 받으시려면 아까 이야기한 이 정책의 묶음들을 또 그것이 아주 구체적인 논쟁거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또 틀렸으면 고칠 수 있고 하는 이런 과정의 리더십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은 부잣집에 대한 지금 아직은 조금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지금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 의원이 또 반론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하신 국회 선진화법을 마치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 무산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 오늘도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고 지금 그 협의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노회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부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그 박근혜 대표가 그러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과 그런 성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정책적으로는 아무 나타나는 게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가시적인 걸로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표가 그냥 일개 의원으로서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소득세법에 대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그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이 뭐냐면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기는 세율을 더 높이는 그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제일 최초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럼 나머지 이제 감세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드린 것 특히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왜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이 없느냐 그러셨는데 저희 공약의 한 페이지 정도가 재벌개혁에 관한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그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그 적합업종 제도를 굉장히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큰 축은 뭐냐면 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희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 견제하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해서 직권 정기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집단 소송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해서는 공약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특히 재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의지로 말씀을 드렸고 남은 것은 이제 실행입니다. 실행은 19대 국회가 열리면 법으로 저희가 제출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요. 소득세 최고 구간을 1억 5천 이상 야당이 주장한 대로 전체 한 4% 정도가 조금 더 부담을 하게 하는 그 안을 냈을 때 그걸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3억 이상자의 전체 국민 대상자 중에 0.47%예요. 그 사람에게 되면 조금 더 이 소득세율을 높이는 그 안을 고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분이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정책 의지 내지는 국민들에게 보다 좀 공평한 과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의지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정권의 눈치를 보신다면 그거는 소신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른데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의해서 야당이 낸 안이 원안이고 저희가 한나라당이 그때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죠. 새누리당이라고 당명을 바꾸기 전이니까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내면 수정안이 먼저 표결이 됩니다. 근데 수정안이 야당 의원님들까지 그 표결에 참여해 주셔서 상당히 많은 수가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민주당이 그때 당시 냈던 안은 표결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반대할 기회조차 없었죠. 근데 그래서 반대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한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이 바로 그 시기에 영국은 하원에서 오랜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 고액 소득자들의 그 누진 세율을 갖다가 100% 인상을 했어요. 100% 세율을 갖다가 높여가지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부담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득세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가서 이렇게 연설할 때는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실제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아무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면은 아버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아버지 꿈이 복지국가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과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 노동자들 제일 인권 탄압했던 대통령으로 따지면 그 효시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하니까 과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복지는 뭐냐라는 거죠. 마치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의 꿈은 민주화 정의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떤 그 정치인의 어떤 말로서의 어떤 그 복지와 실제 나타나는 어떤 실천되는 것과 또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것과의 그 거리감 이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스탠포드 강연은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스탠포드 강연에서 얘기한 것은 신자유에 대해 자유주의에 대한 성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탐욕을 제어하지 않는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디스플린드 캐피탈리즘 이게 이제 어떻게 한국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게 절제되고 규율이 있는 그런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오신 정책 행보가 여기에서 어긋난다고 보는 국민들은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네, 말뿐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럼 이명박 정부 하에서 그렇게 주요한 위치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무슨 주요한 위치에 있었습니까? 사실상 2인자죠. 2인자 역할로 있었죠. 핍박받고 사찰받는 피해자죠.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룸이 생겼고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공약도 만들고 법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기다려 봐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그냥 정치적 구호였지 않느냐, 아니면 그 해당된 정책이 있느냐, 또 그에 대한 반론도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준석 비대위원이 한동안 전혀 발언할 기회가 없었는데. 근데 경제학 박사님이 앉아 계신데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처음 모두 발언 때 그 노회찬 대변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자들조차도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하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접촉하기가 어렵다. 아까 또 제왕적 어떤 캐릭터 이런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하셨거든요. 비대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아마 누구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단점으로는 결단력을 좀 꼽으신 적도 있었고요. 이 비대위원께서.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적들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대선 예비 주자로 놓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사실 결단력 측면에서도 이번에 뭐 국제적인 곳에서 뭐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했지만은 사실 그 결단력을 보자면은 20대 비상대책위원을 당에 드리겠다고 한 것도 엄청난 결단력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비상대책위원이 있으면서 당에 대해서 꾸준히 구조적으로 지적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이번에 쇄신 과정이 진행된 것만 하더라도 그분이 뭐 언론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있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온라인상의 SNS나 이런 곳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도 뭐 적절한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하고 이번에 대형마트 같은 곳에 규제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 전부 다 민생 행보를 통해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전부 다 정책화해서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저희가 처리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들에 있어서 어떤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느끼는 불편함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정책화하는 과정 중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그 유승민 의원도 지금 뭔가 그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었고 이게 좀 사실관계로 본인이 나오셨으니까 좀 여쭙고 싶습니다만 이혜훈 의원께서도 뭔가 그 비대위원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걸로 좀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같이 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언론이 만들어낸 그 완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어떤 언론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시면서 김영태 당선자 문제를 좀 처리하는데 지연이 된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총선에 많은 의석을 얻고 나니까 오만해져가지고 처리를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오만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지금 드러난 대로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더라면 빨리 처리를 했을 텐데 보고 받은 거하고 지금 드러난 사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짐작이다. 이거 좀 와전됐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그렇다면 뭐 이렇게 얘기한 이혜원 거죠. 의원께서는 그렇다 치고 유승민 의원은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소통 부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당내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지금 뭔가 그 소통과 관련해서는 좀 신호음이 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런 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원할 때 바로 통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심과 국민들의 생각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파악하고 하는 것에는 제가 여태까지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열려있고. 왜냐하면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본인이 직접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소위 여론 동향 보고라는 요약된 한 페이지 보고서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요약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관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왜곡도 들어가고 이래서 굉장히 그 정확한 민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박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민심을 직접 보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민심은 굉장히 정확하게 빨리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기자 얘기를 인용한 것은 원할 때 통화를 못한 기자의 하소연이 아니고 그 기자들 중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통화해본 기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와 통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저는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을 지냈던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인터뷰에서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보좌하는 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하는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누구인지 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이제 제왕적인 그런 이제 리더십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누구하고 상의하고 그게 당 내에서 있는 사정들을 그렇게 모르시면서 그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하면은 사실 아니 제가 하는 예. 얘기가 아니고 예. 김종인 그 비대위원이 한 얘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께서는 실제로 본인이 전화를 하실 수 있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누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보좌를 하고 있는지 또 정책은 어디서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뭐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무슨 과거 귀족 정치 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그 기자들하고는 통화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냐라는 거죠. 기자들하고 이제 뭐 통화 말고도 다른 소통의 채널들은 많이 있죠. 기자들 매일 만나시고 매일 기자들과 Q&A를 하시지 않습니까? 매일 간담회 하시고 이렇게 식사 시간마다 하시고 계신데 그런 걸 기자들이 꼭 그 기자들이 지금 언론사가 저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해도 비대위원 하면서 하루에 전화를 60통씩 받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인 걸 너무 제기하시는 건 그런 것 같고요. 사실 그분의 발언이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사에 그분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고 그분의 정견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전화를 받는다 안 받는다 논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당내 사정에 의해서 그 중진 의원님들이 뭐 저희 비대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반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종인 장관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지만은 그 기사 내에도 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뭐 미스테리어스한 조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조직에 대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다른 당의 사정을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오히려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미스테리어스한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통합진보당 분들 만날 때마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에서 국민들이 신체를 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거든요. 그런 분. 이 부분에 혹시 노 대변인 반론이 있으신가요? 당론이 우리 모든 당론은 공개되는 그런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의를 제기하면서 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비례대표 경선 과정과 그 문제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그 공안 사건의 전력이 있는 그것을 몇몇 사람이 있다는 걸 이유로 해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이념 공세를 피면서 마치 어떤 무슨 뭐 비밀 결사 조직이 무슨 범죄 조직이 있는 양 이렇게 몰아치고 있는 것하고는 구분이 돼야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방송사에서 이제 우희정 대변인이랑 전화통 연결이 됐었는데요. 제가 통합진보당 분들을 만나면 두 가지 부류로 이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이 있다고 방금 전
노회찬 당선자님께서처럼 조직이 있다는 건 인정하되 그 조직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애초에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희정 대변인께 연결해서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그런 조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체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제가 비례대표 파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통합진보당은 세 가지 계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계파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준석 의원, 바로 저희 당 사정도 안 묻고 또 남우당 사정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관한 논쟁을 혹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지고 다음 주제로 간다면 다만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기된 대로 소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통이라든가 편안하게 어떤 이 합의하는 리더십은 아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새누리당에서 뭐 여러 가지로 그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그 리더십이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뭐 그렇게 정말 요구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문제 제기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벌써 가장 활력소이신 우리 이준석 위원이나 또 가장 또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시는 이혜원 의원까지 이렇게 자꾸 그분 편을 들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뭐 국민이 보는 이 공개된 토론장이니까 그럴 테니까 이제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셔야지. 우리 집에는 아직까지 칭찬하거나 뭐 할 선수도 없는데 자꾸 저 선수 이야기만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대선 주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어떤 특정 주자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전체적인 예측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말씀 꺼내셨으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야권 얘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야권에서는 과연 안철수 없는 대선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 입장에서 좀 아픈 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부터 한번 좀 풀어나가 볼까요? 예. 우선 안철수 교수가 새누리당에 입당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걸 분명히 해야 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당의 어떤 정치적 행태에도 아직은 동의를 안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만 뭐 그동안 야권의 인사들한테 조금 우호적인 발언하셨던 몇 분 가지고 그냥 안철수는 야권이다. 혹은 새누리당에는 박근혜라는 유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뭐 단정 짓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통령에 출마를 하겠다. 혹은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의 어떤 미래를 개척해 보겠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적극적이고 분명한 어떤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저는 어느 다른 자리에서 적어도 역사의 부름에 나는 내 몸을 던지겠다는 정도는 강한 확신을 주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의 이제 변수로 놓고 이야기할 것 같고요. 조금 사회자께서 조금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는 신비주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외에도 지금 상당한 많은 유력한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회자의 의견은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여론에 나와 있는 또 보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했을 뿐입니다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뭐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농담을 한 거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한 후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 후보에 비해서. 그러나 그것은 당 자체가 통합하고 또 연대하고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본을 받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개인기 혹은 개인의 어떤 소위 자신의 명성으로 그거를 커버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당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을, 저는 뭐 기본 무대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무대를 빨리 마련해주고 거기에서 지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의 비전,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국민적인 이 어떤 믿음을 이렇게 끌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야권에 올지도 모르는 안철수 교수나 그 그룹 또 옆에 계시는 노회찬 대변인이 계시는 통합진보당의 어떤 진보적 후보하고도 얼마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놓고 아마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여망을 모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1 총선 전에 저희 토론에서 그때 아마 이혜원 의원께서도 자리에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예측을 뭐 다들 해주셨는데 그때 이혜원 의원께서는 300%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지금 김채고 의원께서는 좀 원론적으로 답을 하셨습니다만 정치 현실적으로는 이제 대선의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 놓고 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 대변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저는 안철수 원장이 특정 당에 뭐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특정한 정책 입장을 강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입장으로는 이제 좀 범야권 편에 서 있는 건 사실 아닌가.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중도적인 그런 가치 지향을 가진 분이 이쪽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민심이 야권으로 많이 기울은 또 하나의 어떤 표시가 아니냐 이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총선이 끝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다 됐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가능성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우월한 어떤 한 사람에게 기대는 방식으로 해서 야권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결과가 냉혹한 판정을 받은 점이 있고 어찌 보면 야권에서는 그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어떤 선거 구도 속에서 실현해내기 위한 치열한 어떤 노력, 또 상당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각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 각 당이 후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안철수 교수랑 또 대비해 봐가지고 그 중에서 뭐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그런 정도 가지고 해가지고 과연 지금 막강한 이 또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점에서 이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리고 남은 시간을 볼 때 너무나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9월달 가서야 이제 민주당도 후보 아마 마무리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거의 뭐 인물을 갖다 검증할 기회도 없이 이 단일화를 졸속으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음 정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야당들이라면은 함께 모여서 한편으로는 정책을 갖다가 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일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 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라 해가지고 아예 한 번에 이제 원샷 경선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호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좀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각 당내에서 뭐 개파 간의 갈등을 빚어가면서 한 명을 어렵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모아가지고 이런 절차로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더 좋은 어떤 선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다 같이 논의를 해야지 당내에서 어느 개파가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또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느냐는 그런 각도에서 이 대선 문제가 다뤄진다면은 야당은 총선에 이은 또 한 번의 실패로 이렇게 규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에 이어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짤막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노회찬 대변인께서 보시는 지난 19대 총선의 패인은 뭐였습니까? 야권 연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판에만 의존했고 네. 국민은 심판의 마음도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먹고 살 그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인데라는 미래의 대안을 묻는 지점도 많았는데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야권 지지자들도 설득채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5% 정도 더 올 수 있는 투표소로 올 수 있는 야권 지지자들을 오지 못하게 결과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패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시 지금 정확하게 약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좌클릭한 그런 성향이 오히려 이 총선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좀 있었거든요. 신문 보도상으로는. 자, 이것이 향후 대선에서 이 야권 구도가 지난번 19대 총선을 패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좀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이 특히 이 안철수 원장을 우리가 상수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성향에 대한 또 분석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 김채고 의원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희들이 조금 좀 억울했던 것은 예. 새누리당의 공세이긴 합니다만은
통합진보당의 정책을 저희 당의 정책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양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 소수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여러 선진국에서 아주 일상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정책이 같지 않고 미래의 대한민국에 설계하는 모습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선거 정치라는 하나의 특수 공간에서는 양쪽이 힘 약한 세력들끼리 연대를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요점은 좀 분명히 구분해 주셔서면 좋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대선일 경우에 아마 후보자들이 확정이 되면 아까 이제 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모두 그냥 다 모여서 원샷을 하자고 막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각 정당이 그런 방식을 밟을지요. 아니면 각자 자기 후보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다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은 이런 세력들과 이렇게 연대를 하겠습니다. 혹은 연립을 하겠습니다. 혹은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안철수라는 분이 갖고 있는 이 지지 기반을 현재 저희 민주당도 통합진보당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이 지지층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고 그 위력에 대해서 지금 모두 다 말하자면 이제 부러워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저희 야권 연대를 한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간층의 국민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 외에 경제적인 데 있어서는 진보적인 가치를 뚜렷이 말하자면 양손에 다 들고 있는, 지금으로 봐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 특히 중간층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를 말하자면 가장 잘 흡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어느 쪽과 어느 쪽이 연대를 함으로써 이 판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 질문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이준석 비대위원께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젊은 층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새누리당 비대위에 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우선 안철수 교수님 대해서는 여러 방송에서 약간은 평가절하는 발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미지로, 아까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등장했는데 이미지로 쌓아오신 어떤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안보 쪽으로 입장을 밝히시진 않으셨고 또 그리고 또 정치 외교 경제 쪽으로 정견을 밝히신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사안들에서 한 번씩 밝히실 때마다 그 이미지로 형성된 지지율이 깎여나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제가 안철수 교수님의 지지층이 확고하게 구축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노회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결국 그리고 김부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야권의 후보를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어느 정도 두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굉장히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또 어느 정도 이미 다년간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미 좀 고정 지지층이 확보되어 있는 그 솔로 가수가 한 분 계시는 거고요. 저쪽에서 이제 걸그룹을 이제 형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이틀 전에 이제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파워트리티라는 분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한번 정치의 만약이라는 게 부질없긴 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유력하게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시는 문재인 후보님이나 아니면 김두관 지사님이 대선 후보로 나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김문수 지사님이 나오시게 되신다면은 거기에 경기도지사로 안철수 교수님이 나오시고 서울교육감으로 조국 교수님 나오시고 이런 식의 조합이 가능하다면 선거는 또 다른 판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보적인 결합이 가능한 후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께서 지사직을 다시 좀 만류하고 싶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군요. 지금 안철수 교수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이번에 노 대변인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색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제 결과 분석도 잠깐 했었는데요. 가령 이런 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 비대위원께서는 솔로 가수와 걸그룹의 대결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자, 걸그룹에서 어떤 형식의 어떤 드라마가 엮여져서 한 명의 대선 후보가 야권에서 결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민주통합당에서요, 또는 그것이 안철수 원장과의 결합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가령
지금까지 총선에서 보여줬던 통합진보당의 의견들, 제주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FTA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대 형식으로 왔는데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은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대를 하실 수 있는지 대선에서도요. 그런 건 한번 좀 짚어보고 싶네요. FTA와 이제 제주 해군기지 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예를 들자면요. 저희 예. 정책을 민주당이 받았다기보다는 민주당과 저희가 정책이 거의 유사했다. 그 점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연대도 더 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예. 저는 결코 이번 야권 연대가 왼쪽으로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좀 이렇게 좌표를 이동함으로써 오히려 득표에서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제 그 사실관계를 따지더라도 저희들만의 투교한 정책이 그렇게 반영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는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힘이 대등하다면은 아마 저희들 정책 반, 아마 이쪽 정책 반 이렇게 섞일 터인데 힘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 정책은 뭐 열에 한둘 정도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데서 좀 갑갑함을 더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요. 오히려 전 정치는 어차피 선택인데 야권이 연대해서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두 가지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른 결과를 추론해 보면은 야권 연대를 함으로써 서로가 손실을 덜 보고 이익을 더 본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닌가라는 거죠. 다만 이 야권 연대로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후에도 지금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라거나 통합진보당이라거나 안철수 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다 가지는 못할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섞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파일을 더 키우는 분명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뭐 일자리 정책이라거나 이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안 되고 예. 좀 뭐 새누리당의 어떤 그 좀 전술도 있었습니다만 너무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몰아치는데 말려 들어간 것은 그 해군기지 문제라거나 FTA에 대한 입장을 버림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민생 문제라거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나가지 못했던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노 대변인의 주장이 일부는 동일하고 또 일부는 조금 저는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예. 뭔가 하면 그 야권 연대를 통해서 그 진보당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면화하고 하는 것 자체야 뭐 저희들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정치라는 어떤 특성을 분명히 고려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들의 강력한 지지자들만 호소를 해서는 표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양당이 모두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분, 분명히 그분들은 분명히 중간지대에 존재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걸 소위 이제 미국 같으면 스윙 보터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그 층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매력 있는 패키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면 마치 무슨 자신의 가치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선거 정치를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무슨 뭐 김용민 씨 문제가 나왔을 때 그를 당이 적극적으로 처리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그 김용민 씨를 좋아하던 그 말하자면 나꼼수의 그 지지자들이 이 선거 국면의 정치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들의 의지를 관찰하려는 행동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통합당의 지도부들이 저 사람들은 자기의 원칙보다는 누군가는 힘센 쪽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딸려가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면서 저희들이 참 무책임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능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정치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저는 뭐 노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양당이 합의하는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도저히 현 단계에서 합의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안철수 지지 그룹들이 혹시 그런 가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체 대선 국면 전체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이 부분들과 필요하면 협상도 하고 필요하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솔직하게 우리들의 실력에 대한 어떤 허심탄회한 수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자꾸 자기 쪽으로만 끌고 가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야 사실 뭐 욕심은 통합진보당의 어떤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기를 바라지만은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바람처럼 쉽게 되는 일은 아니고요. 예. 이번 총선에서 실제 양당이 공동으로 합의한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불만은 저희 쪽에서 더 있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민 씨 그 막말 파동이 뭐 그 득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는 뭐 오늘 또 이렇게 보도된 걸 보면은 보도 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던 이제 선거 막판의 매일매일의 어떤 여론조사 동향에서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이건 좀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면 안철수 원장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은 만일 이제 그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이번 선거 패배가 너무 이 야권 연대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오른쪽을 많이 잃어서 그런가 하는 부분은 좀 사실관계상 저는 좀 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더 많은 야권 지지자들을 갖다가 그 투표장에 끌어들이지 못했던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그 이유가 이 뭐 정권 심판 얘기만 하고, 정권 심판은 어찌 보면은 뭐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도 일종의 그 심판 반MB 대열에 서 있는 듯한 신용을 했기 때문에 심판만 가지고는 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만큼 야권 지지자를 결집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에만 머무르면서 더 매력적인 뭔가를 내놓지 못한 데 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걸 너무 좌니 우니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더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득표에서 한계를 보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대선을 좀 미리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좀 추측들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 워낙 그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타당 대선 주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담론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22기 시민 농객 여러분들께서 그 각 당의 당별로 한 번씩 좀 질문을 해서 입장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사회자보다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어떤 분부터 하실까요?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혜훈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원내 과반 의석수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 두 당선자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사실상 이제 국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과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미 아셨다면 사실 조치가 필요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불거진 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 과정이 좀 불충분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많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이 비대위라는 것을 연초에 만들고 비대위가 구성되고 또 공심위를 구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공천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천을 신청하신 분들이 1000여 명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1000여 명에 대한 일종의 그 인적인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공천에 돌입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반성도 하고 앞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두 후보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 보도가 나고 나서 당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쇄신 과정 중에 그리고 또한 계파 문제가 있잖아요. 이전에 친이랑 친박계라는 그런 계파 싸움이 좀 치열했다면 이제 비대위에서 그것을 쇄신하고 앞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겠다. 근데 토론 중에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는 핍박과 사찰의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한 당 안에서 가해자랑 피해자가 나뉘어져 있다면 그거 굉장히 아쉬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보다시피 야권은 연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집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보수는 그 안에서도 분열하고 또 이제 탈당하는 일이 생기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탈당은 양쪽 진영이 다 있었고 오히려 무소속 출마는 저쪽 진영이 더 많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뭉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후보들이 얻은 득표를 합해봐도 그렇고 또 이제 정당 득표를 합해보면은 보수가 분열한 상태, 후보가 나뉘는 상태에서는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보수가 뭉쳐야 된다는 거에서 누구보다 저희들이 오히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내 개파 문제는 이제 지난 시절에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사찰도 당하고 핍박받는 피해자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비대위가 들어오고 당이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면서 이번 총선은 사실
친위 친박이 없어진 상태에서 치렀다는 것은 저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인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위 친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나오실 것도 아니고. 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앞서 두 당선자 이제 지금은 이제 당을 나가셨습니다만 그 관련해서는 그 이준석 비대위원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먼저 좀 선제적 입장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사실은 그 문제 제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뭐 성선이 끝난 뒤에 그걸 이제 제가 제기했다고 해서 예. 너무 좀 의혹의 눈빛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민주통합당에서 문제 제기를 3월 26일에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국민대의 어떤 그 심사 절차가 의료되었고 그래서 4월 4일부터 그 심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태 당선자의 경우 다른 뭐 의혹이 제기됐던 분들과 달리 선거 전날에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 비대위 입장에서는 선대위가 끝난 다음에 최대한 빠른 저희가 대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지역 구민들에게 뭐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낸 것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 성명으로 되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공중파에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겠습니다. 예. 좀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은 다 되셨죠? 예. 다음 시민논객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김부겸 최고위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야권이 어느 정도 젊은 층의 집결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으켰다고 보는데 그 바람의 영향이 나는 꼼수다의 영향이 없다고는 사실은 부정을 못 하실 겁니다. 실제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그 의원님을 포함한 대표 그 후보님들 전원이 거의 방송에 참석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용민 교수 공천도 그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총선 결과 이후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의 뭐 많은 부분을 김용민 막말 파문으로 사실 좀 몰고 간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은 좀 무책임하고 또 좀 도의적이지 않지 않나 뭐 좀 이용만 하는 것인가 하는 좀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젊은 층을 직결하는데 납곤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문화라고 해야 되겠죠. 그 문화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변명을 드렸듯이 김용민 씨 발언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하는 건 비겁한 판단입니다. 다만 김용민 씨의 어떤 그런 막말 파문이 났을 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에게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집단이구나라는 걸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책임을 전부 뭐 김용민 막말 때문에 다 망했다라고 이렇게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거 정치의 특성상 그 선거 국면에서 낙곰수의 지지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을 강변하고 하는 것은 선거 국면에서는 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중간에서 어느 쪽도 정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이 스윙 보터즈라고 하죠. 이분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혜원 의원을 비롯한 저런 노련한 새누리당의 이 전략가들한테 판판이 말리게 돼 있습니다. 왜?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들이 던져주는 어떤 그 프레임이 항상 갇히거든요. 저희들이 FTA 문제라든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 그 무슨 자체에 대한 논쟁을 하더라도 왜 스스로 그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 야당이 유리할 것도 없는 이 안보라든가 이런 이슈에 스스로 말림으로써 우리 설득력을 떨어뜨려느냐. 국민들을 하여간 그보다도 더 귀중한 것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어갈 수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점에서 빌미를 주고 스스로 갇혔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무슨 김용민 씨 막말 파동이 없었더라면 확 이겼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또 막말 파동 때문에 확 졌다 그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정치 구도상에서 이번에는 대선을 앞둔 이 선거에서 범보수 세력이 어떤 기회가 있든 간에 이 강하게 결집하는 것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면 저희들이 우리 지지자들을 특히 젊은 층들에게 이번에 총선에서 저희들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유리한가 하는 걸 설득하는데 저희들이 실패했고 부족했다. 그 점을 인정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민농객 여러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일본 아사히 신문에도 사진이 실리셨다고 트위스트에 이렇게 올리시고 하셨던데요. 저는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국민들은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 종북, 친북 이런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로켓 그 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제 그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다 반대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시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듯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보도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대답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살짝 그 짚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뭐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도 아니고 내부 고발에 의해서 불거진 의혹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좀 짚어주셔야 되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나요? 네, 북한에 대한 이제 당의 공식적 입장에 대한 이제 지적과 또 선거 부정과 관련된 지적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견해가 당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내에 있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북한도 문제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얘기를 비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로켓급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도 그런 또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아직 통합한 지 한 6개월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당론으로 이렇게 정하는 데서 충분한 토론을 못 거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당내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상식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각별할 만큼 앞으로 이런 게 좀 정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의혹은 내부에서 제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서 공식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 내주 초면은 이 진상조사 결과와 또 그에 따른 엄정한 처리 문제가 발표가 될 것이니까 며칠만 기다리시면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 되셨죠? 예, 고맙습니다. 22기 시민논객 여러분이 3당에 던지는 질문과 대답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100분 토론에서는 이 대선은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대선 주자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워낙 조심들을 하셔서 새누리당 이혜원 의원께 좀 제가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야권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면 제일 두려우신 겁니까? 어떤 후보가 예. 나와도 다 두렵죠. 근데 이제 보면 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김부겸 의원님은 일단 당내 단일화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범야권의 단일화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모든 관심과 국민들의 이목을 거의 6개월 동안 잡고 있겠다는 전략으로 저희는 들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막 아슬아슬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선이 사실 거의 별로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야권이 그런 식의 이제 막 국민의 이목을 잡아두는 걸 6개월을 하면은 저희는 참 큰일이죠.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경선을 하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정정당당한 그런 방식인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국민적인 축제처럼 또 돼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희 새누리당과 너무 대조되게 보실까봐 그것도 또 걱정이고 저희는 걱정만 많습니다. 지금 걱정 얘기를 하시니까 예. 지금 일테면 흥행과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이목을 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셨죠. 완전 국민 경선제. 지금 일단 보도된 것으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약간 좀 도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 경선제가 사실은 새누리당의 어떤 향후 대권 주자를 선출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표심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도 대선 경선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상황이라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지난번 총선에서 네. 야당이 하신 거는 뭐 정확한 의미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일종의 변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한 제도이긴 한데 그걸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사람이 자살하고 금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서 오히려 그 민주당 총선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림자를 들이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잘 됐다면 아마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굉장히 국민들 듣기에는 민주적인 것 같고 공정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참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현실이 그걸 받쳐주지 않을 때는 서리건 제도를 잘못 들여오면은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 자체가 과연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 논쟁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단계에서 벌써 당의 입장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경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경기 중에 룰을 바꾼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사회가 관용하는 사회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 어떤 후보들이 주장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든 지금 현재 현행 당원 단계대로 하든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 생각에는 후보가 누가 될지 정해져 있다고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자기가 될 것 같으니까 하자 그러고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대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이미 국민들 보시기에도 의혹이 없을 만큼 이 문제는 클리어됐다고 보고 단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칙이 뭔가 하는 문제죠. 아무리 정치고 선거지만 경기 중에 룰을 바꿔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달라라고 심판에게 때를 쓰는 선수가 있다면 과연 이런 것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인가 이런 의문이 남아있는 거죠. 예. 예, 새누리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저희들이 모바일이 반밖에 성공 못했다는 건 사실은 관계선거법을 못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 새누리당이 협조를 해주셔서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이 개인의 주소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만 협력을 해주셨어도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여야가 동시에 같은 날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자고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아까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하면 이른바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상대당에 대해서 간섭할 여지를 줄이자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표가 뭐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 후보가 되는 대로 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질 거고요. 또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약한 지역 내에서도 이 후보자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정책 내용이라든가 또 국민적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 입장은 그 역선택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같은 날 그럼 하시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좀 제안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저희 당에서는 같은 날 같은 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입장이 바뀔 수 있나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을 예. 다시 또 해야 되겠는데 네.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그 원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역선택의 문제가 물론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동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죠.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동원의 문제점을 저는 얘기한 것이고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은 역선택 문제만 해소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문제 말고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 말고 지금 경기 중에 이제 룰을 바꾸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자꾸 받아들여지는 관행으로 가는 것이 선진화에 맞느냐 하는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의원님, 무슨 경기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경기? 제가 말씀드린 당내 사정인데 지금 저희는 이미 저희의 그 룰로 하면은 이미 시작이 됐네요. 예. 예, 노대변인께 드리죠. 예, 그 새누리당 당내 사정이니까 아주 깊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2002년도 대선을 앞둔 당시 한나라당 당내 경선 당시나 또는 2007년도 그 당시에도 그 두 번 다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후보 당사자들 사이의 그 지루하기까지 보일 정도로 길고 긴 룰에 대한 협의 과정이 있었어요. 심각한 논쟁으로까지 막 가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후보들끼리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좀 아니요.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도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또 국민 참여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 역선택 문제는 같은 날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남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동원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난 시기에 그 동원이 문제가 되었던 그 모바일 선거는 주로 작은 단위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이제 경선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던 것이지 이 전국 단위로 대선할 경우에 이번에 아마 그 민주당이 지난 1월 달에 그 당 대표 등 뽑을 때 보면은 동원의 문제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 전국 단위로 이렇게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는 동원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런 큰 판이기 때문에 그 점이 그러한 방식을 갖다가 반대를 했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남는 문제는 역선택 문제이고. 2007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2007년도 보면은 경기 중에 룰을 바꾼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도 상당히 반대를 저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중에 룰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계속 반대를 했지만 당 대표가 룰을 바꾸자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선거 결과가 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될 저는 구태 정책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나오신 그 이효인 의원께서는 이 국민 경선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대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9대 총선에서 표심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12대 총선을 지금 이 시점에서 예단을 하는 것은 과연 이 표심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부겸 최고위원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 쪽으로 그 표심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이슈는 현재 뭐로 보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국민들은 이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하루하루 삶 자체가 지금 지치고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정치 지도자든 지금 현재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은 취직이 되고 또 말하자면 우리 집 가장은 바로 50대 초반만 되면 벌써 실직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러면 결국 이제 광범한 비정규직 자영업자 문제는 어떻게 풀겠다. 이런 좀 어떤 그 패키지가 묶음이 되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분명히 내놓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조세제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르면 뭐 경제민주화 이야기, 보편적 복지 이야기들이 쭉 엮여지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후보든 어떤 정당이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어떤 그림을 내놓으면 저는 국민들을 어느 정도까지 말하자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예전에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후보자 개인이 가진 매력이 역시 거기 더해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박근혜라는 막강한 상품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지금 부럽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기왕에 시작을 했는데 그냥 두렵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또 야심만만한 도전자들을 키워냄으로써 이 대선판 전체가 정말로 개인의 어떤 인기 투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가는 큰 어떤 성부가 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이 순간의 이슈 뭐로 보고 계신지 대선 표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라는 게 과연 너희들이 약속했던 변화와 쇄신을 끝까지 잘 이뤄내는지 보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 동안에 새누리당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과제는 약속드린 변화와 쇄신을 그 강도와 위기감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면서 국민들 진심을 얻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러자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2040 세대들 저희들에게 아직 평가가 유보적인 분들에 대해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가장 불안해하시는 문제라는 게 20대는 일자리 문제, 자기 미래, 그다음에 또 30대는 이제 집 문제, 집을 살 수 있냐, 내 집 마련이 되냐, 그다음에 40대는 또 이제 애들 교육비, 또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진료비, 본인이 또 은퇴하는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 불안을 해소해드리는 공약들과 그런 공약을 또 19대 국회에서 법과 정책과 예산으로 담아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올해가 이제 87년 6월 항쟁 25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 25년 동안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온 반면에 경제 민주화는 답보 내지 어떤 좀 퇴행한 상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양극화를 줄여낼 이 경제 민주화를 어느 세력이 담당할 때 제대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야당들은 일단, 사실은 우위에 서 있습니다. 왜? 지난 5년 동안의 상황을 또 이렇게 악화시킨 부분이 바로 현 정부이고, 또 사실 뭐 박근혜 후보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지만은 새누리당이 한 번 더 집권하는 거 아닙니까? MB 집권의 제2기가 시작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 현재 야권도 그러면 야권이 직접 그 정권을 담당했을 때 그걸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좀 신뢰감 있는, 좀 더 감동적인 그런 비전을 신실하게 제시할 때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후보를 뽑는 과정도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걸 갖다 만들어내는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합의해 가는 그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새롭게 모아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김윤석 비대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노회찬 대변인께서 타 방송사에서 토론하시면서 이제 새누리당을 외계인으로 이제 비유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그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말하는 어떤 그 정책적 방향 전환 이런 쪽에 동의하면서도 외계인과도 협력을 잘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발현된 이런 민심을 통해서 이번 이제 양당이 공히 이제 경제 민주화 정책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외계인과 그리고 막 그때 얘기하신 분들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민생 법안을 저희 당 약속한 대 100일내로 처리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김문수 경기지사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뭐 정몽준 의원도 곧 이번 주말쯤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재인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쯤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주자들 속속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입장을 표명하게 될 텐데,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가 그 김부겸 최고위원께도 대선에 한번 출마해라라고 이게 권고를 하셨는데, 그럴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아직 그만한 물건이 못 됩니다. 예. 예. 답니까? 네,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노회찬 의원께서 당권에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입장. 기왕 나오신 김에 입장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권이든 대권이든 정치인인 이상 네. 권력 의지는 있는 것이고, 다만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에 더 보탬이 되고 또 야권이 정권 교체하는데 더 좀 쓰임새가 있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아마 이 대선 일정과 관련해서 곧 있을 여야 간의 이 지도부가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이 대선 향배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대국민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여쭤본 질문이었고요. 끝으로 짧게 이제 한마디씩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객 여러분들을 모시고도 이 시기에 필요한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들어봤었습니다. 역시 네 분께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짧게 한마디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말로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말로 하는 약속들의 그 잔치에는 질린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정말 제대로 실천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되기 전과 되고 나서 말을 바꾸지 않을 사람이냐, 자기들이 추진했던 결정도 나중에 또 정치적인 입지가 바뀌면은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걸로 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안철수 현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경고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소통하고 서로 간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새 대선에서 준비를 할 여러 주자들은 바로 국민들에게 그 믿음을 줌으로써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자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는 그런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야권도 오늘부터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중앙 정치에 있으면서 제가 정책들을 만들고 또 경제 민주화를 입에 담은 것이 상당히 오만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선거 과정을 치르면서 유세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모두가 화합이고 싸우지 않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화합을 정치를 이룰 수 있는 보수가 진보를 끌어안든 진보가 보수를 끌어안든 국민이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민생 문제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인이
리더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선거는 뭐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우리 국민들의 향후 5년의 운명을 또 결정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가 될수록 이제 각 이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해져가는 현상도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일회용 공약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철학이 뭐고 추구하는 가치가 뭐고 누구를 평생 대변해 왔는가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국민들 향후 5년간 팔자를 고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정치인들께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시하는 것이 그 여론의 눈, 또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읽는 것이 곧 승리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시대적 요구를 읽는 눈이 본인의 눈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 국민의 눈으로 읽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상당 기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대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점에서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을 모시고 대선 전국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함께 토론해주신 네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늦은 시각 함께해 주신 방송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00분 토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